만약 청취자님의 심장이 벽시계의 초침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완벽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내 심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박자가 깍딱 맞아야 건강한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의학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한 건강의 위기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요? 이상하죠? 네, 직관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생체 데이터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요청해 주신 청취자님, 그리고 지금 손목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상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시작하는 아주 흥미로운 도입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가 최근 건강이랑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심박 변이도, 영어로는 HRV라고 부르는 지표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이 숫자 하나를 두고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시각차가 존재하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은 단순히 HRV라는 수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깊은 철학적인 대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한적인 기능의학 진영에서는 이 지표를 인체 깊숙한 곳의 고장을 찾아내는 아주 혁신적인 레이더로 봅니다. 와, 혁신적인 레이더요? 그럼 반대쪽은요? 보수적인 임상생리학 진영에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수치 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환자한테 당신 몸은 망가졌다고 낙인 찍는 행위, 즉 해석 과잉의 위험성을 매섭게 경고하고 있죠. 바로 그 주점이요.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스마트워치나 병원 검사지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이 복잡한 숫자를 청취자님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네,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드려야죠. 일단 그 심박동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니, 심장이 일정하게 뛰면 안 좋다는 게 대체 무슨 생리학적 원리입니까? 우리가 1분에 심장이 60번 뛴다고 하면 보통 1초에 한 번씩 뛰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째깍, 째깍 이렇게요? 하지만 정밀기계로 측정해보면 첫 번째 박동이랑 두 번째 박동 사이의 간격이 0.9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1초, 막 이런 식으로 쉼없이 변합니다. 아, 꽤 들쭉날쭉하네요. 네, 이걸 RR 간격이라고 부르는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간격이 아주 불규칙하고 비선형적입니다. 규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미세하게 변동이 커야 정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심장은 정해진 악보대로만 기계적으로 치는 메트로놈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메트로놈 말고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변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주를 넣는 노련한 재즈밴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훌륭한 재즈밴드요. 느낌이 확 오네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외부의 온도 변화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심지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미세한 호흡의 변화에도 실시간으로 적응해야 하니까요. 아하, 그래서 건강할수록 변화에 맞춰서 즉흥 연주를 잘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절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HRV인 겁니다. 잠깐만요. 심장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 즉흥 연주를 하려면 누군가 지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 역할은 누가 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 밴드의 마에스트로가 바로 우리의 자율신경계입니다. 아, 자율신경계? 많이 들어본 단어네요.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축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하나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입니다. 가속 페달이면 막 속도를 내는 건가요? 네,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운동을 할 때 아드레날린을 뿜어내서 심박수를 확 높이고 몸을 전투태세로 만들죠. 그럼 당연히 반대쪽 축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의 역할입니다. 미주신경이 브레이크군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심박수를 부드럽게 늦추고 몸을 이완시키면서 회복을 돕는 거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미세한 줄다리기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건강한 심장이라는 건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1초도 쉬지 않고 번갈아 작동하면서 도로 상황에 맞게 차의 속도를 기가 막히게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검사지를 보니까요. 이 조절 능력을 평가한답시고 SDNN, RMSSD, TP, LF 뭐 무슨 암호 같은 알파벳들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청취자님들도 그런 결과지 보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합니다.
가장 뼈대가 되는 지표가 SDNN입니다. SDN은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건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전반적인 방어력, 즉 총체적인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 영역 지표입니다. 아, 전반적인 방어력이요? 그럼 RMSSD 하는 지표는 뭔가요? 보통 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나오던데요. LMSSD에는 숲 전체의 크기를 본다면 RMSSD는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즉 미주신경이 얼마나 빠르고 예민하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잡아냅니다.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드는지 확인하는 거군요. 내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보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죠. 그럼 주파수 영역에 있다는 TP나 LF, HF는요? 주파수 분석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TP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가진 총체적인 에너지 활성도, 즉 배터리의 총량을 뜻합니다. 내 몸의 전체 배터리 용량이군요. 그리고 이걸 쪼개서 HF는 브레이크의 힘을, LF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혼합된 형태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심장박동 사이의 그 미세한 찰나를 분석해서 내 몸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상태, 심지어 배터리 용량까지 알아낸다니 대단하긴 하네요. 정말 놀라운 생체 지표죠. 인체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바이오마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훌륭한 지표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네, 거기서부터 두 관점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기능의학의 접근법부터 볼까요? 정밀기능의학 지침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HRV를 단순한 자율신경 검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는데요?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이른바 뇌-심장-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아주 정밀한 도구로 격상시켰죠. 특히 한국의 기능의학계에서 엄청나게 주목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아까 말씀하신 주파수 지표인 LF 수치랑 DHAE라는 호르몬의 끈끈한 관계를 주장하던데요. DHAE면 보통 우리가 젊음의 호르몬이나 부신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기능의학 전문가들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그 LF 수치가 혈중 DHAE 호르몬 수치와 정밀해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부신 기능 4단계 모델을 임상에 적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진단에 활용하고 있죠. 저도 그 4단계 진단 기준을 봤는데 수치를 읽다 보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죠. 네, 예를 들어 LF 수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전반적 방어력인 SDNN이 20 미만, 충 에너지인 TP가 500 미만으로 바닥을 쳤다. 이러면 기능의학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진단해 버리잖아요. 네, 부신 고갈 및 번아웃 4단계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극심한 무기력에 우울증이 동반된 한마디로 생체 배터리가 완전히 타버린 상태라고요. 청취자님이 만약 병원에서 당신의 호르몬과 배터리가 완전히 고갈된 4단계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바로 그 지점이 주류 임상생리학계가 기능의학을 파하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주류 의학계는 그게 해석 과잉이라고 보는 거군요. 생리학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한마디로 생리학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 단순화요? 네. 어떻게 단순화였는데요? 기능의학은 LF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교감신경 저하나 부신 호르몬 분괴로 직결시키려 하지만 실제 생리학에서 LF 대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영향도 받는다는 건가요? 교감신경뿐만 아니라 부교감신경의 영향도 크게 받고요. 무엇보다 혈압을 조절하는 압수용체의 활동을 아주 강하게 반영합니다. 잠깐만요. 압수용체요? 네, 혈압을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죠. 그러니까 LF 수치가 떨어진 게 호르몬이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혈압을 조절하는 센서의 리듬이 바뀐 것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비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LF가 저하된 거죠. 이때 기능의학 쪽에서는 무조건 엔진 오일, 즉 부신 호르몬이 다 말라붙어서 엔진이 타버리기 직전이다. 이렇게 확정짓는 셈입니다. 와, 엔진이 타버린다니 무섭네요. 그럼 주류의학 쪽의 입장은요? 반면에 주류 생리학자들은 잠깐 경고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오류일 수도 있고 다른 전기 배선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다짜고짜 엔진이 터졌다고 환자에게 겁을 주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네요.
정말 명확한 비유입니다. 네,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 특정 호르몬의 고갈로 단순화하는 건 위험하다는 시각입니다. 이론적인 논방만 들으면 우리 청취자님들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공된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하나 뜯어보죠. 네, 그 70세 남성 환자의 케이스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분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는 분이었잖아요. 맞아요. 스스로는 아주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HRV의 지표가 바닥을 깁니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20 미만. 브레이크 기능인 RMSSD가 12 미만으로 아예 하향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숫자가 아예 오르질 않는군요. 네, 그래서 기능의학의 렌즈로 이분을 들여다보면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인체의 스트레스 그릇이 보이지 않게 산산조각난 상태로 봅니다. 사소한 자극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만성염증 상태이자 생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번아웃 4단계로 판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진단한 거죠. 여기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요. 기능의학이 이 환자의 수치가 바닥을 친 원인으로 약물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네, 이른바 영양소 도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아니, 나를 살리려고 먹는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이 내 영양소를 훔쳐가서 번아웃을 일으킨다고요? 그게 생화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세포 생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긴 합니다. 아, 진짜요? 어떤 원리인데요? 환자가 장기 복용 중이던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예로 들어보죠. 이 약은 혈당을 낮추는 데는 탁월하지만 장벽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통로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 억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 재료가 안 들어오니까 공장이 멈추는 거군요. 그럼 환자가 먹던 고지혈증 약, 그 스타틴은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핵심 효소의 합성까지 같이 차단해버립니다. 코엔자임 Q10은 영양제로도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코엔자임 Q10이 심장과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내는데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부족해지면 세포 에너지가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헐, 그럼 당연히 HRV의 전체 에너지 지표인 TP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까지 고용량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와, 그럼 몸이라는 엔진은 신지로이드 때문에 과열되어서 헛돌고 있는데 정작 배터리를 채워줄 미토콘드리아는 메트포르민과 스타틴 때문에 텅 비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자율신경 과부하가 왔다는 게 기능의학의 분석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항상 피곤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입니다. 완전 설득력 있는데요? 네, 약물이 자율신경계와 세포대사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을 짚어낸 것은 기능의학의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떤 질문이죠? 그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식이요? 당신의 생체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었고 당신이 매일 먹는 생명줄 같은 약들이 그 원흉이다. 이런 뉘앙스가 70세 어르신에게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당장 약을 끊어야 하나 아니면 영양제를 한 트럭 사 먹어야 하나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네,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인 임상생리학과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전혀 다른 해석과 처방을 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 가지 보수적인 반박을 제시했죠. 그 반박 자료들을 보니까 전에 첫 번째 반박부터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의 핵심은 바로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이 환자분이 70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 활성도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70대는 젊은 층에 비해 활성도가 40에서 50% 정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70대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 사이에서 SDNN 수치가 20 근처로 측정되는 건 생리학적으로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0대의 심장에게 왜 30대의 펄떡이는 재지 리듬을 연주하지 못하느냐고 윽박지르는 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박은 개인의 체질적 기저선 문제였죠. 원래부터 수치가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요? 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자율신경계의 타고난 체질과 리듬도 다르거든요.
만약 이 환자가 40대 때부터 원래 HRV 수치가 낮게 유지되던 차질이 했다면 어떨까요? 아,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건 질병의 징후나 번아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고유의 리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세 번째 반박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노세보 효과의 친명성이죠.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말이죠. 위약 효과가 몸을 낫게 한다면 노세보는 불안감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건데 이게 심박변이도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인체의 자율신경계는 심리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꼈잖아요. 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치가 바닥입니다. 극심한 번아웃 4단계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순간 환자의 뇌는 엄청난 위협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당장 교감신경, 즉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아드레날린을 마구 뿜어내겠네요. 정확합니다. 운동도 잘하는데 왜 내 수치는 바닥일까? 하는 불안감 자체가 교감신경을 과흥분시키는 거죠. 와, 그럼 다음번 검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브레이크 기능이 더 마비되어서 수치가 이전보다 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데이터가 오히려 병을 만드는 끔찍한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일상에서 완벽하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죠. 요즘 스마트폰이나 수면 추적 앱 많이 쓰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꽤 개운했는데 앱을 켰더니 오늘 수면의 질이 최악입니다. 이런 알림을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알림 보고 기분이 확 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피곤한 것 같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음 날 밤에 잠을 더 못 자게 현상과 똑같네요. 데이터가 나를 병자로 만드는 꼴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유추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임상생리학자들은 아주 파격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권고를 던지죠. 어떤 권고인가요? 일반적인 신체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면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라리 검사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와, 검사를 차라리 잊어버리라니 진짜 파격적이네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수치 하나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단순한 스트레스나 번아웃 같은 영역이라면 노세보 효과를 조심하라고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이 지표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중증 질환, 즉 암이나 치매 같은 영역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범위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죠. 생사가 오가는 질환에서는 이 지표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조이증 질환으로 갈수록 지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SDNN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심장 기능 자체의 구조적 저하로 확진해선 절대 안 됩니다. 아, 심장 초음파로 보는 피를 뿜어내는 물리적인 박출률과 신경이 미세하게 조율하는 전기적인 유연성은 아예 다른 개념이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수치인 RMSSD가 낮다고 해서 내 자율신경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붕괴되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신경 시스템은 가소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충분히 다시 재조율이 가능하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말기 암 환자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제 눈을 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쿠쿠, 기지 데이비스 같은 학자들의 연구 말씀이시죠? 네, 그 연구들을 보면 HRV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암 환자들이 생존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팩트죠. 네, 그 상관관계는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높은 HRV는 환자가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다는 신호죠. 그럼 기능의학 쪽에서 이걸 면역세포 활성도랑 연결짓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기능의학계의 일부에서 그 통계 데이터를 곧바로 면역세포 활성도로 등치시키는 건 과학적 무리수입니다. 왜 무리수인가요? 생존율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메커니즘이 직접적인 면역세포 수 증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이 가진 항염증 반사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항염증 반사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가요? 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몸 전체로 번지려는 악성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즉, 이 지표가 백혈구가 암세포를 막 직접 죽이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요. 내 몸이 암으로 인한 소모적인 염증 반응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일 뿐이라는 거죠. 아하, 면역력 그 자체가 아니라 염증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간접 지표군요.
이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면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치매나 부신, 갑상선 질환 역시 이 HRB만으로 절대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른 정밀 검사가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호르몬 부하 검사나 뇌 영상 진단 같은 진짜 정밀 검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표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겠네요. 네, 이 지표는 질병을 확정짓는 진단 지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후인자이자 간접적인 참조 지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두 진영의 치열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잘 정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HRB 심박변이 도는 내 몸 안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얼마나 조화롭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이 거친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목적지나 낭떠러지로 오해해선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단순한 단발성 수치 하나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럼 뭘 중요하게 봐야 합니까? 장기적인 추세, 즉 트렌드를 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 컨디션, 전문용어로 임상적 상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밥맛이 좋고 잠을 푹 잤고 일상생활이 즐겁다면 나는 건강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기계가 빨간불을 깜빡거려도 내 몸의 실제 감각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님이 이 심층 분석을 통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몸의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건강 지표에 집착하여 생기는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과연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역설적인 질문이네요. 네, 다음번 스마트워치나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스스로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구가 보여주는 숫자에 노예가 되어버렸는가?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데이터 강박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님만의 맞춤형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유연성과 다이나믹한 리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하루 보내세요.